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제수학 1 서부영 교수님 튜터링을 맡게 된 김형철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나 해서 제 이름 써드릴게요. 네, 김형철이고요. 네, 뭐 간단하게 저 소개 좀 하자면, 저는 현재 본 전공은 언론홍보 영상학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 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응용통계학과 부전공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본 전공이 경제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경제수학이나 뭐 이제 추후에 제가 경제학 쪽 관련해서 대학원에 관련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튜터링을 이번에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막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목차, 뭐 테이블 컨텐츠 아웃라인은 이렇게 될 건데요. 결국 이번은 약간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왜 경제수학 1을 배우는지, 경제학이라는 내용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 경제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뭔가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뭔가 경제학이랑 수학이란 거는 좀 다른 느낌 같잖아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수학은 뭔가 좀 이과적인 요소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제 경제는 어디까지나 뭔가 이제 그런 문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수학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할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차차 말해주겠지만 정말 관련이 많습니다. 경제랑 수학은 나름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 자체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그럼 경제 수학은 왜 어렵냐? 물론 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어렵다면, 본인이 어렵게 느낀다면 이제 왜 어려울지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투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수업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뭐 튜터링이나 아니면 경제 수학이라는 수업 자체에 대한 약간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나중 가면 이럴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 그러면 저희는 경제 수학 1을 왜 배울까요? 왜 배울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사실 많이들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처음 이제 경제학교 온 사람들은, 저희는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저희는 대체로 문과생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생이랑 뭔가 수학은 좀 머나먼 얘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경제 수학? 수학을 왜 배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차츰 공부를 하시면 깨닫겠지만 사실 경제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빼놓을 수 없는 도구이자 일종의 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제 그런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제학에서 그런 내용들 위해서 경제수학 1을 듣는 거고요. 그럼 이제 궁금해질 수 있죠. 알았다. 그럼 경제학에서 수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모든 수학을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수학을 할 거면 사실 수학과를 갔겠죠. 그러면 경제학에서 필요한 수학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경제수학 1이에요.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수학 1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모르는 calculus.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미적분이에요. 그리고 이 파트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linear algebra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가볍게 설명할 건데, 어차피 하면서 알게 되는 거라서 뭐 그냥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칼큘러스라 말했던, 앞으로 그냥 뭐 미적분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은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미 미분에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함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f'x를
뭐 3x 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뭐 적분 중에서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뭐 내가 뭐 0에서부터 1까지 뭐 얘를 이런 함수를 뭐 적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서 이제 이 답이죠. 이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런 미분과 디퍼런시에이션이라 하죠. 한국 영어로는. 그리고 적분 영어로 인테그레이션이라는데 이런 미분과 적분을 배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는 별로 새로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를 갔다 보니까 별로 추가적으로 안 배웠던 뭐 이제 좀 새로운 함수들에 대한 미분이라든가 이런 적분 같은 게 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은 알 필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뭐 이런 기수함수라던가 이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지수함수나 뭐 로그함수 여러분이 배운지 잘 모르겠는데 뭐 로그함수에 대한 뭐 미분과 적분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근데 뭐 약간 새로운 내용 빼고 몇 가지 요소들은 기본적인 결국 토대는 똑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의 미적분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에 비해서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말했던 선형대수는 조금 여러분한테 좀 새로운 분야일 수 있는데 이건 뭐 지금은 말을 사실 잘 모를 텐데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막 이과 쪽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이과 쪽에서 이제 그 기하와 벡터가 빠진다고 그 공부 범위에서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문과실 거라서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 단원이나 내용을 이제 이과에서 배우는 기하와 벡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선형대수는 바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벡터라는 대상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벡터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게 있는데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인 벡터들을 공부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약간의 팁인데 여러분이 이제 수학 같은 수업들, 수학스러운 수업들을 듣다 보면 언제 느끼는 게 매번 공부를 시작할 때 수학 같은 수학 관련 수업들은 보통 어떤 우리가 놀 공간을 정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적분에서는 미적분도 그렇고 선행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공간 속에서 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정의해서 여기서 뭐 일어나는 해프닝들, 뭐 사건들을 공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공간이 정해지면 그 공간의 원소들이나 뭐 공간이 가지는 성질들 이런 걸 분석하거든요. 선행대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듯 성대수는 결국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라 하죠.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여기 있는 원소들을 벡터라 하는데 벡터 얘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게 바로 리니어 알gebra 선형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 알면 돼요. 뭐 하다 보면 어차피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지금 들어가도 사실 헷갈릴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냥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듣기만 해서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미적분도 사실 그렇고 선형대수 특히 아니 대체 경제에서 얘들이 언제 쓰이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긴 해요. 사실 아니 여러분 뭐 지금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뭐 경제 고등학교 때 경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고등학교 때 보면 사실 공부할 때 수학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해봐야 뭐 수학적인 요소랑 뭐 그래프 그리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그래프를 예를 들면 그린다 쳐봐요. 뭐 어,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득과 소비 그래프에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오른다. 소비가 증가한다. 뭐 이런 그래프 있다 치면 뭐 이런 그래프 정도 그리거나 하는 정도일 텐데 그럼 이제 궁금해질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얘들이 왜
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냐? 뭐, 답을 바로 드리면 많이 쓰여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체감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약간 몇 가지 예시만 들려드릴게요. 음, 칼큘러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뭐 저분보다도 미분이 특히 많이 써요. 왜냐면 미분이라는 것이 결국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순간적인 거를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x3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x라고 하는 변수가 변화를 하겠죠.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알고 싶은 예를 들면 fx라는 어떤 함수값이 있잖아요. 이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관계, 이거 순간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하면 이거 x가 1 증가했을 때 fx는 얼만큼 증가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로 이런 미분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유용하냐? 여러분이 이제 뭐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시경제 원론 같은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비용함수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정리할게요. 뭐 이거는 적당히 정리하는 거예요. 뭐 이러다 쳐요. 이런 함수다. 여기서 x는 상품의 개수다. 그러면 상품의 개수에 따라서 이 비용 함수는 결정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비용 어떤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 이제 상품을 만드는데 당연히 상품 개수를 많이 만들수록 그러니까 상품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하겠죠? 그냥 많이 만드니까 만드는 데 드는 원가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게 기업이 생산한 물건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책을 만드는 기업이라 생각해봐요. 책 하나가 증가할 때 일어나는 비용이라는 것은 책 하나 증가할 때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는 뭐 그게 크진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만약에 책이 아니라 뭐 자동차라 그래 볼게요. 자동차 하나가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의 크기는 더 크겠죠? 그리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크게 더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자동차 하나가 생겨날 때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책보다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상품이나 기업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용 함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하나가 늘어날 때 비용은 이만큼 늘어난다. 한 도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약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경제 공부하다 보면 중요해지는 개념이 그럼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한계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바로 한계 비용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건데 바로 상품이 늘 때 그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가 대체 얼마냐, 어느 정도냐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순간적인 거예요. 왜냐면 X가 좀 증가했을 때, X가 살짝 증가했을 때 C는 얼마만큼 증가한지를 이제 순간적인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순간적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느낌만 가져가세요. 근데 당연히 약간 생각해보면 잠깐만 순간적인 거? 그리고 얘가 어떤 변수가 증가할 때 그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 정도? 하면 뭔가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바로 여기죠. 미분값이 결국 말하는 게 그거라 했잖아요. x가 증가할 때 fx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 관계를 말하는 거로 그 순간적인 관계를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 미분의 요소를 경제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한계 비용을 구할 때 도출할 때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미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유용한 툴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미적분 알겠다. 뭐 미적분 좀 그렇게 쓰이니까 뭐 순간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 상품이 증가할 때 뭐 비용이 얼마큼 증가하는가 뭐 이런 거를 그 정도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알겠다. 근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근데 선형대수는 뭔 상관인데? 아니 벡터 공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벡터 공간? 그거랑 경제랑 뭔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알려드리기 어렵고 그냥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나 정리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리나 여기서부터 도출되는 개념들이나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경제 이론이나 개념에 중요하다 정도로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예시나 드릴게요. 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렸잖아요. 초반에 뭐였냐면 경제에서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거시경제에서도 배우겠지만 중요한 관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는 어떻게 되는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소득이 늘면 아무래도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한 정도 늘 가능성이 높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우상향하는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저희가 어디까지 직관적으로 추론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도 정말 경험적으로 그런지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그 말인즉슨 소득과 소비를 약간 좀 더 관계를 명확하게 현실에서 관계를 확인하려면 우린 직접 이제 통계 조사 하듯이 사람들을 그 뭐냐 인구 총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소득과 소비 정도를 파악해서 이게 정말 어떤 우상의 그래프를 가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을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5천만 명 중에서 한 뭐 1천만 명 정도를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각각 소득이 얼마고 소비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천만 개의 점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마다 그에 대한 소득과 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그래프에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엄청 많은 뭐 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이제 이상적인 경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희 직관이 어느 정도 꽤 그럴듯하니까 그렇다면 아마 점들이 대체로 이런 우상향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선은 중간에 그린 이 선은 우리가 사실 직관적으로 그려낸 선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의 증가는 대체로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어떤 사람은 소득이 많이 증가했는데 소비가 별로 크게 증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선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은 아마 이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점의 형태로 이제 이 우상의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 이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아까 막 함수로 뭐 이런 표시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품이 늘어날 때 뭐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소득과 소비 관계도 그런 어떤 그래프의 직선 형태로 그리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가장 얼추 비슷한 선을 그려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선을 아무렇게나 그릴 순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을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만 구해서 뭐 선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려버린다거나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우상향의 점들의 그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가장 그럴듯한 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할 때 선형대수의 방법론을 써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프로젝션 theorem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아마 정사형 정리 정도일 텐데 이게 쓰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선형대수 이외에도 많이 쓰이지만 이렇듯
서형대수도 경제에 쓰이는 요소가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엄밀하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싶다면 이 서형대수와 미적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 하에서 이제 경제수학 1에서 이렇게 그 서형대수랑 미적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많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제수학을 어려워하세요. 많은 1학년 분들이. 뭐 이건 사실 학년이 올라가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사실 근데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경제수학이 1이라는 수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말했지만 경제수학은 서형대수랑 미적분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다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학기 동안 이 두 과목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서형대수랑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내용이죠. 그 말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뭔가 이과대나 공대분들도 이걸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맞아요. 배워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위 이공대 분들은 이 서형대수랑 미적분 수업을 총 10약점으로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업 4개로 이 선형대수랑 미적분을 배운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선형대수 1, 2, 미적분 1, 2. 그래서 4개의 수업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친구들인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6학점을 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2개로 들어요. 그 미적 한 학기, 그리고 그 선대 1학기. 어쨌든 얘들도 최소 1년이죠. 여기는 뭐 1년이나 심하면 이제 2년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근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경제수학은 한마디로 이런 이공대 분들이나 응용통계학과 분들이 4개나 4개나 최소 2개 과목을 배우는 내용을 한 학기에 다 박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수학은 경제학도들을 위한 좀 긴급 수혈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구멍들이 많아요. 구멍이 너무 많고 진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때 제때 이해를 하나씩 못하는 학생들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수업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경기수학을 공부할 때 막 어렵다 느껴도 이게 너무 막 그게 뭐 학생분이 여러분이 뭐 못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내용적 측면이나 어떤 한 학기 내에 모든 내용을 배워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물론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학기 중에 공부를 뭐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저희 튜터링은 대체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확정은 아닌데 대체 한 2시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2시간만 적으면 좀 너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마지막에 있는 1시간 당연히 좀 문제풀이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이게 교수님이 이제 가끔 이제 요즘 다음 학기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비대면 할 때는 교수님이 이제 과제나 연습 문제 같은 걸 이제 점수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막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아 다 풀어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런 이제 과제나 연습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좀 같이 풀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좀 문제를 풀고 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1시간은 이론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경기 수학이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부여놓다 보니까 구멍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정말 강의를 잘 하시지만 서보영 교수님도 아무래도 특성상 이제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사실 수학이나 뭐 경제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생각해서 조금 이제 수업이랑은 살짝 별도로 좀 채워넣기 수업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빈 구멍들 말했잖아요. 빈 구멍들이 있다고 수업들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좀 알면 좋을 법한 것들, 뭐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좀 뭔가 뭐 정말 내가 이걸 빡세게 정말 이해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듯이 하나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 하고요. 뭐 관련해서 또 이제 질문 사항들이나 아니면 뭐 수업 관련해서 수업 진행 방식 질문이 있으면 이제 단톡방 저희가 이제 곧 개설할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질문이나 이런 것도 단톡방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이제 튜터링 할 때 튜티 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은 결국 다른 튜티 분들도 결국 궁금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게 도움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개인별 단톡방으로 질문을 받다 보면 좀 개별 톡으로 받다 보면 질문을 이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보다 이제 웬만하면 단톡방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